네, 노트북 LM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대학생, 그냥 학생들이랑 대학원생, 그리고 직장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만든 특강이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에리톨로지라는 책이랑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전략을 노트북 LM으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게, 이 발표의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일단 에디톨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에디톨로지라는 게 뭐냐면은 그 문화심리학자의 이제 김정운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게 동명의 책이 있어요. 에디톨로지라고.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14년쯤에 그게 나왔었는데 이제 10년도 더 지난 거죠.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겁니다. 창조는 편집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창조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천지창조 생각하고 뭐 신이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소위 뭐 신이 하는 창조고 보통 우리 인간이 하는 창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로 해서 그거를 좀 바꿔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합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반증을 하면서 뭐 정반합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뭔가 배열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냥 결국엔 인간이 하는 창조라고 하는 거는 편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편집을 잘한다. 기존에 있던 지식을 뭔가 새롭게 배열을 하고 다른 맥락에서 보고 낯설게 바라보고 함으로써 새로운 걸 이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창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이 나온 게 10년 전에 나온 건데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마 제 기억에는 2022년도 한 10월쯤에 한국 기준으로는 그때쯤에 GPT가 한국에 그때 상용화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2026년 2월인데 거의 지금 3년하고 한 몇 개월 지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나왔던 GPT랑 지금 뭐 지금 2026년에 제미나이 GPT랑 비교를 하면은 같나요? 아니죠. 되게 압도적으로 지금 AI가 더 뛰어나잖아요. AI가 하는 게, 뭐 우리가 뭐 예전에 AI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어떤 지식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빠르게 익히고 많이 알고 그걸 이제 좀 센스 있게 잘 적용할 수 있고 그게 중요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거 이제 AI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미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회계사, 뭐 변호사들 자리를 약간 주니어 회계사나 주니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미 자리를 위협을 받고 있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일자리도 이제 AI한테 이제 뺏기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AI랑 우리 인간의 차별점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저는 바로 여기 에리톨로지에 이미 힌트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을 단순히 그걸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뭐 많이 아는 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건 여전히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조합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뭔가 좀 낯설게 바라보기가 가능하고 그래야 된다. 그거 뭐 자세한 건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듀얼 브레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동시에 책 제목이기로 해요. 그 이선물릭이라는 사람이 이걸 한 건데 이게 듀얼 브레인은 보통 이제 듀얼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1의 뇌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뇌 있잖아요. 그 뇌랑 그리고 제2의 뇌 AI죠. 그거를 이제 같이 활용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랑 티키타카 하면서 아이디어를 이제 디벨롭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듀얼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확장의 도구로서 AI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어,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럼 이제 이거를, 에디톨로지랑 듀얼 브레인이라는 거를, 그런 걸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면은, 전 이제 노트북 LM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LM 화면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이거 제 노트북 LM인데요. 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노트북 LM인데요. 여기 뭐 공유됨이라고 써져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뭐 누구한테 공유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구글 계정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저한테 공유를 한 겁니다. 누구한테 공유한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참고로 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무단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산 거고, 제가 사서 제가 스캔을 해가지고 얘를 학습을 시킨 거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더 얘기를 하자면은 LM이랑 LLM이 그 노트북 LM이랑 뭐 제미나이나 GPT가 다른 게 뭐냐면은 제미나이나 GPT에다 학습시키면은 그걸 걔네들이 모델 학습에 쓰거든요. 근데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걸 모델 학습에 쓰지 않거든요. 나만 볼 수 있어요. 그냥 제미나이 모델을 끌고 와서 활용을 하는 거지만 걔한테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나만 이제 독자적으로 이걸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법에는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저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 원문도 한번 직접 읽어봤는데 그냥 이게 정확히 이게 나왔던 게 자기 자신이랑 가족 범위에 준하는 사람한테 공유하는 거는 이게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저한테만 공유를 한 거니까 딱히 위반은 아니죠. 막 그 해석 그 법리대로라면은 뭐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노트북 LM 보면은 이 소스를 다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이제 왈츠 이후라는 책을 제가 이제 장별로 나눠서 학습시키고 다른 책들도 이렇게 학습을 시킨 겁니다. 여기 소스 추가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뭐 파일 업로드 하는 게 있고 웹사이트 뭐 드라이브 복사된 텍스트 이렇게 있는데 이 파일 업로드 하는 거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유형대로 이제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얘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 웹사이트 링크나 아니면 유튜브 링크 같은 걸 붙여 넣으면은 이제 여기 왼편에 있죠. 왼편에 이제 소스가 추가가 돼가지고 노트북 LM이 이걸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한테 이거 관련된 걸 질문을 하면은 얘가 답을 해주겠죠. 실제로 답을 해주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링크가 막힌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유튜브 링크가 만약에 일부 공개로 되어 있거나 비공개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막혀 있는 거고 뭐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다 됩니다. 웬만한 케이스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는 이거를 누르면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뭐 구글 독스라든지 PDF라든지 그런 걸 이제 소스로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구글 드라이브나 노트북 LM이나 둘 다 구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연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복사된 텍스트 있잖아요. 여기 뭐 그냥 복수를 하면 돼요. 본인이 뭐 메모한 걸 써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뭐 작성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네, 참고로 이 책들도 제가 다 산 거예요. 제가 다 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들을 이렇게 딱 넣어놓잖아요. 제목 보면은 역사, 경영, 정치, 당권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역사학이랑 경영학이랑 정치학이랑 이제 이런저런 거를 다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문별로 나눈 게 아니라 이걸 다 맥락과 맥락을 제가 충돌을 시킨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한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우물을 넓게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배우는 건 되게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이 AI를 활용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AI랑 좀 차별점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노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사이트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맥락과 맥락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미리 한 겁니다. 이거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이제 김호동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유목민족 역사 관련해가지고 되게 권위자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분 책을 좀 읽었습니다.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그리고 저는 네, 북한학이랑 정치학을 제가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 근데 이제 김호동 교수님, 그러니까 동양사학과 교수님이 말한 소중국과 대중국이라는 개념이랑 제가 국제정치학에서 배운 극성이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개념적으로 연결하면은 이런 6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6가지 유형을 상정을 했을 때
중국이 소중국 당국인지 아니면 뭐 대중국 다국인지 뭐 이 6가지 분류에 따라서 어디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한국 왕조의 사대 정책이 그때그때 달라졌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이 책들을 다 학습을 했잖아요. 여기 학습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아,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전공자가 봐야지 좀 이해가 될 텐데 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뭐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가능하다. 그냥 맥락과 맥락을 충돌시켜서 새로운 통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뭐 일단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있고 맥락의 충돌 제가 얘기했죠. 소위 이게 바로 크로스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와 텍스트가 이제 충돌을 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뭔가 새로운 맥락에서 바라보고 이것들을 뭔가 연결을 하면서 이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죠. 이게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게 지식의 편집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지식의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소스 활용. 뭐 아까 제가 보여줬고 이거는 왜 노트북을 LM을 써야 되느냐. 보통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GPT나 제미나이가 있는데 왜 굳이 노트북 LM을 써야 되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압도적으로 종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GPT랑 제미나이를 바로 LLM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라지 랭귀지 모델. 직역을 하면 뭐 거대한 언어 모델이다 뭐 이런 뜻인데 노트북 LM은 앞에 L이 하나 빠졌어요. 라지가 빠졌거든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그냥 랭귀지 모델, 그냥 언어 모델이거든요. LLM은 뭐냐면은 이제 어, 온갖 데이터를 다 가져옵니다. 그냥 광범위한 인터넷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하거든요. 구글링 되는 것들은. 뭐 그러면은 뭘 가져오겠어요, 얘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학술 논문 사이트에 있는 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신뢰성이 좀 있는데 아니면은 뭐 나무위키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가 블로그에 되게 잘못된 정보를 적었는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이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올린 자료에 한해서 이제 다 대답을 하거든요. 그냥 데이터가 굉장히 정제가 돼 있죠. 제가 데이터를 이상한 거를 먹이지 않는 이상은 얘가 굉장히 좀 퀄리티 높은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 물론 지금 노트북 LM은 좀 한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조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외부에 있는 자료도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참고로 이거는 외부 소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답을 해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제가 놓은 소스 안에서만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각 현상이 노트북 LM은 LLM들보다는 이제 낮습니다. 그리고 이 환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가끔 GPT나 제미나이 보면은 막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뭔가 되게 그럴싸하게 거짓말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킨 원인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되게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대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노트북 LM은 내가 데이터만 제대로 먹인다고 하면은 이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거의. 물론 노트북 LM도 이제 환각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근데 거의 안 일어나요. 환각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데이터를 이상한 거를 먹인 거야. 내가 이상한 데이터를 먹이니까 쓰레기를 먹이니까 쓰레기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데이터가 진짜 너무 큰 경우 그런 경우는 가끔씩 이제 환각이 나거든요. 아니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막 이런 거를 했다고 합시다.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제가 메모한 거를 했는데 그 메모한 내용들이 서로 이제 상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보의 그 일관성이 없고 그냥 의견 차이가 아니라 팩트 자체가 다르게 표기된 걸 두 개를 넣어버리니까 얘가 헷갈리는 거죠. 결국엔 먹인 사람 잘못이거든요. 이거는 먹인 사람 잘못이고 대부분의 경우가. 네, 그래서 이제 할루시네이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노트북 LM이 되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듀얼 브레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뭔가 지식을 편집을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제미나이나 GPT가 아니라 노트북 LM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크로스 텍스트 아까 얘기했죠? 텍스트와 텍스트를 충돌을 시킨다. 저는 아까 뭐 역사랑 정치를 이제
역사학이랑 국제정치학을 연결을 했었는데, 뭐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식물 있잖아요. 식물들을 보면은 걔네들이 되게 잎이 있고 한데, 그게 되게 무늬가 우리가 그냥 무심코 봐서 그렇지, 그걸 보면 되게 다양하거든요, 무늬가. 그리고 또 나뭇잎을 딱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거기 특유의 문양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농학자들이 그거를 관찰했는데 그걸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이 보고 아 거기에 뭔가 예술적인 영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릴 때 다 어릴 때 유치가 나잖아요. 그리고 유치가 빠지면 이제 영구치가 나는데 영구치가 나고 그 영구치가 만약에 빠지면은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사람은. 근데 상어 같은 애들은 걔네들은 평생 이빨이 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근데 걔네가 그렇게 나는 거는 걔네 나름대로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어 생태를 그니까 상어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쪽에 관련된 생물학 지식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해봅시다. 약학에로 적용한다고 하고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따가지고 뭔가를 생명공학적으로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면은 물론 제가 그쪽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뭐 잘 한다고 하면은 뭐 사람 이빨도 이게 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영구치가 빠져도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그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된 연구들이 물론 상어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 이빨이 자라게 하는 그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제가 듣긴 들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뭔가 새로운 통찰을 뽑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좀 실전적인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제 일단은 이제 학부생이랑 대학원생 분들 대상으로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보통 이제 어, 뭐 내가 뭐 복수 전공을 한다. 아니면 뭐 편입을 한다. 아니면 뭐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이제 학업 계획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뭐 이제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뭐 제가 원래 하던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하던 전공을 보면은 전공 수업을 들었으면은 그때 뭐 필기한 것도 있을 거고 교수님이 뭐 논문 PDF 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단행본 PDF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를 아니면 뭐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노트북 LM에다가 학습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만약에 복수 전공 하려는 학과를 보면은 웬만한 학교들이 이제 강의 계획서가 다 열람이 되게 해놓거든요. 뭐 아닌 학교도 있긴 한데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열람이 돼요. 이제 수강 신청 홈페이지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과목 조회를 누르면 이제 딱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일단 정치외교학과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필수 전공 항목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거를 참고를 하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과목들 보면서 이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거 내 거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봐서 그 강의 계획서를 그 해당 과목의 강의 계획서들을 이제 노트북 LM에다가 또 학습을 시키는 거죠. 자기 원래 전공 학습시켰던 데다가. 그리고 강의 계획서 보면은 이제 강의 계획서라는 것 자체가 강의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학점은 뭐 어떻게 줄 거고,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건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떤 논문이나 어떤 책을 참고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 그게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어떤 자료를 참고하느냐, 그걸 이제 좀 확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뭐 논문이 이제 나와 있다고 하면 그 논문 같은 걸 이제 참고를 해서 리스라든지 DBPR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논문을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와서 그것도 이제 노트북 LM에 먹이는 거죠. 그럼 이제 바로 이거잖아요. 자기 원래 전공이랑 자기가 복수 전공하려고 하던 게 맥락과 맥락이 딱 충돌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근데 그거를 단순히 노트북 LM에만 먹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를. 물론 이제 노트북 LM이 있으니까 그걸 좀 빠르게 공부할 수 있겠죠. 노트북 LM이 약간 과외 선생님처럼 해줄 수 있고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물론 뭐 퀴즈를 만들거나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빠르게 공부를 하면서 계속 노트북 LM이랑 이제 그 논문 그 먹이는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인사이트가 분명히 도출이 되거든요. 자기 원래 전공이랑 자기가 이제 복수 전공하려는 학과에 그게 막 이제 지식과 지식이 얽히면서 연결이 되고
아니면 뭔가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 생기면서 아니면 새로운 편집 가능성, 에디터빌리티가 생기는 거죠. 그걸 했을 때 이제 되게 인상적인 대화가 만약에 나왔다. 인상적인 인사이트가 노출이 됐다. 그럼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여주면 이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내려오면 메모에 저장도 있고 복사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복사를 눌러가지고 이거를 그냥 아까 보여준 거 있죠. 소스 추가 가서 복사한 텍스트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대화들을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 대화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뭐 만드는 거죠. 그걸 뭐 PDF로 이제 뽑아내는 거죠. 뭐 PDF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잠깐만요. 이쪽으로 보면은 독스로 보내기 있죠. 얘를 누르면 이게 구글 독스로 가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내 드라이브로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뭐 PDF든 구글 독스든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자료들을 모아 놓는 거죠. 자료들을 모아놨다가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자료들을 모으는 게 낫겠네요. 그 자료들을 일단 모아놨다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걸 메모들을 모았다. 메모들을 모았으면은 PDF로 해서 메모들을 모았으면은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에다가 먹이거든요. 그거를 구글 AI 스튜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게 바로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제 이메일이 이게 떠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음,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이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거든요. 약간 좌측 상단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걸 딱 눌러서 이제 채팅을 하면은 이것저것 채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제 템퍼러처 있죠. 템퍼러처가 이게 뭐냐면은 약간 이 창의성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템퍼러처의 값이 커지면은 AI 창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비례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반비례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창의성이 높아질수록 제 프롬프트를 충실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창의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저는 굳이 창의성을 높게 안 하고 0.15로 해서 낮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뭐 노트북 LM에서 아이디에이션 이제 이미 다 했잖아요. 여기서 창조적인 인사이트는 다 뽑아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얘한테 그 AI 스튜디오에 가서 저기 보면 파일들 보이죠? 파일들 첨부할 수 있거든요. 파일들을 이제 메모 모아놓은 것들 한꺼번에 첨부를 해가지고 얘한테 이제 그걸 학업 계획서를 이제 한번 써보자고 하면 되니까 같이 한번 디벨롭 해보자고 하면 되니까 굳이 창의성을 높일 필요 없습니다. 창의성은 이미 노트북 LM으로 우리가 발휘를 했어요. 티키타카 하면서. 그래서 정확도가 높아야 해서 0.15로 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원래 여기 이제 툴즈 여기 옆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그라운딩 위드 구글 서치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라운딩 위드 구글 서치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 약간 구글 검색을 참고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X를 누릅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서 그 기능을 없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라운딩 위드 구글 서치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키면 이렇게 뜨는데 저는 닫기를 해서 없애버립니다. 얘를. 왜냐면 이제 구글 서칭을 한다는 거는 잡다한 좀 쓰레기 정보? 그런 게 섞여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충분히 디벨롭을 했고 창조적인 인사이트를 발휘를 했는데 굳이 얘를 검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도입니다. 정확도를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건데 이거 제가 노트북 LM 강의안 준비하면서 먹인 거거든요. 제가 메모한 것들을 여기에 먹인 겁니다. 이렇게 먹여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녹음이 보이는데 이 녹음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은 레코드 오디오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클릭하면 녹화가 끊겨가지고 클릭을 못 하겠는데 이걸 하면은 뭐 이제 뭐 스타트 레코딩 뭐 이런 게 나와요. 그걸 딱 누르면 녹음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AI한테 프롬프트를 칠 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지시를 할 때 이제 뭔가 글로 쓰기 되게 긴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말로 하거든요. 제가 이거 15분 동안 떠든 겁니다. 15분 동안. 그래서 15분 동안 떠는, 그리고 마지막에 글로 한번 조금 살짝 써주고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하면은 또 프롬프트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번 아래 1, 2, 3번 있고, 7번 아래 1, 2, 3, 4번 있고, 이렇게 해서 넘버링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거슬려가지고 넘버링한 거를 좀 없애라고 했거든요. 줄글비 좀 늘리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쭉쭉쭉 하다 보면은, 이제, 최종본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완성본이, 사실 이게 줄글로서는 완성본입니다. 줄글로서는. 아, 물론 이건 제가 어디에 내는 게 아니니까, 그냥 AI, 어차피 저희 아이디어고, 그리고 뭐 어디 누구한테 검사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AI가 그냥 쓰게 한 거죠. 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근데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은 그걸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는데 그걸 AI가 쓰게 하면은 물론 이제 그거 다 검사할 수 있거든요. 표준율 검사도 하고 AI가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다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업 계획서였다. 그럼 저는 일단 이 줄글을 일단 저장을 하긴 하는데 제가 제 언어로 바꿀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뭐라고 한번 더 할 거냐면은 이 글을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어차피 얘랑 노트북 LM이랑 티켓탁 하고 그 다음에 구글 AI 스튜디오랑 티켓탁 하면서 이미 글을 완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걸 개조식만 딱 보더라도 구조만 딱 보더라도 아 이게 무슨 글이구나 하는 게 이제 본인한테는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인이 티켓탁 한 거니까. 그럼 이제 개조식으로 이제 만들고 그 개조식 한 그 구조만 보면서 제가 저희 언어로 그걸 줄글로 다 만들고 왔거든요. 줄글로 다 만들어서 근데 줄글로 만들긴 하되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가지고 그걸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카피킬러에다가 해서 이걸 표준율을 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카피킬러가 뭐냐면은 이거 학생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도 아직 좀 많이 계셔서 좀 놀랐는데 이게 약간 표준율이라든지 이걸 AI가 작성했는지 사람이 작성했는지 검사하는 툴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좀 유료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웬만한 대학들이랑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협약을 맺었다, 우리 학교랑,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쓸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나왔으니까, 이제 고려대학교 카피킬러에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로그인을 할 때 학교 포털이나 학교 도서관 계정으로 해가지고, 로그인을 딱 해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이거 만든 거를 여기 먹여서 줄글로 이제 내가 나의 언어로 바꾼 거를 얘한테 먹여서 한번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엔 그게 표준율이 어, 좀 제 주관이기는 한데 한 5%에서 10% 정도 나오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좀 억과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어디에 베낀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제가 창작한 글이 있었는데 그게 표준율이 3%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어디 베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니 내가 뭐 베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억까하지? 그러면서 한번 봤는데 좀 되게 어떤 거를 그걸 했었냐면은 그 제가 정치학 관련해서 글을 쓴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정치학 이론 중에 선출인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출인간 이론이라는 그 용어를 쓰고 거기에 있는 이제 하위 개념들 용어를 썼는데 근데 그 용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공통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표절이라고 그걸 표시를 한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약간 구조가 약간 좀 뭐 다른 논문에 있는 방식이랑 비슷하긴 했는데, 근데 맹세코 제가 베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겹친 거지. 그래서 근데 사실 글 쓰다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면 되겠다. 5%에서 10%? 저는 이제 가능하면 3% 이내로 이제 표준율 검사 나오게 해서, 그게 이제 완전 표준율 검사로 통과를 했다. 그럼 그거 이제 학업계획서로 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학업계획서랑 논문 이런 경우에만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 구글 AI 스튜디오는 제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템퍼러처 0.1이고, 브라운딩 윌 구글 서치 이건 5% 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알아주시면 되고.
네, 직장인이랑 사업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학생들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좀 기업 내부 데이터이다 보니까 보안에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사장님이 아 뭐 괜찮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딱히 사측에 뭐 그런 뭐 해결의 보안 이슈가 만약에 해결이 된 거라면은 그러면은 좀 써봐도 되죠.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기업 바이 기업은 있더라고요. 되게 이제 주변에 뭐 스타트업 계시는 분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분도 있고 한데 약간 대기업들이 약간 AX 그러니까 약간 인공지능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좀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스타트업들은 이제 특히 IT 업계 스타트업들은 이걸 빨리빨리 하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걸 해버리는데 뭐 여튼 뭐 다른 얘기였고 만약 이게 해결이 됐죠 쳐봅시다. 보안 이슈가 만약에 해결이 된 거라고 하면은 어 시장 조사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경쟁사 분석 리포트 아니면 약간 비식별화된 내부 데이터 같은 거를 노트북 램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보안 이슈가 해결됐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이제 얘랑 티키타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이거랑 이걸 데이터를 연결해보니까 약간 이런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는데 근데 약간 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이건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티키타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에이션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디벨롭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벨롭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되게 통찰력이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이제 다 복사를 해가지고 PDF로 해서 각각의 메모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한다? 구글 AI 스튜디오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걸로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직장인분들이 이걸 뭐 책을 내거나 논문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뭐 기획서나 뭐 사업 계획서를 어디에 뭐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팀 내부에서만 쓰는 거라고 한다면은, 굳이 카피킬로 안 써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써야 되면 써야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어지간해서 그냥 AI 스튜디오 선에서만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활용법이 뭐냐면은, 수험생들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실 제가 이제, 뭐 지금은 아닌데, 한때 외무고시를 좀 준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외무고시 준비했고, 이제 또 주변에도 이제 뭐 로스쿨 가서 변호사 검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진짜로 아예 행정고시, 외무고시 패스를 해서 그냥 국립외교원 시험 패스를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분들이. 보통은, 보통은 한 3, 4년 정도 학원을 다녀요. 아, 로스쿨은 좀 다른데, 5급 고시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정도 학원 다니거든요.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5년, 10년 하는 분들도 있죠, 사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깨집니다. 진짜 엄청나게 깨져요, 돈이.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과목 하나를 이제 한 달짜리를 듣는데 학원 바이 학원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정말 쌌던 게, 정말 쌌던 게 한 달에 한 6, 7만 원, 70만 원? 과목 하나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 80, 90만 원도 되고요.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과목이. 근데 과목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국립외교원 시험만 하더라도 1차 시험에서 이제 피셋이랑 헌법 시험 봐야 되고 2차 시험에서 이제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법 시험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통합론술이라고 또 있어요. 학제간 통합론술이라고 해서 그걸 약간 믹스해가지고 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3차에서는 이제 면접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한다고 하면은 돈이 정말 미친 듯이 깨지거든요. 진짜 근데 솔직히 까고 얘기해서 중산층 아니면 도저히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옵션이. 물론 중산층 축에도 못 끼는데도 서민층이고 빈민층이고 그런데도 고시 붙은 분들이 분명 계시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극소수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 진짜 계층 상승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고시로 해가지고 계층 상승이라기보단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계층 세습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뭐 근데 LM이 있으면은 가능하죠. 계층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뭐 미국 회계사 시험 붙으신 분도 계시고, LM 활용해가지고. 그, 보면은,
결국엔 이제 뭐 고시 학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게 어디서 가져온 거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하긴 하는데, 근데 그 교재에 있는 것도 결국에는 되게 저명한 교수가, 저명한 우리 대학 교수가 논문에서 얘기했던 거를, 그걸 약간 조합을 해가지고, 약간 수험생들이 약간 보기 좋게 정리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반대로 그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논문들을, 참고한 논문들이 뭔지, 그리고 논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고시 시험에는 약간 거의 교과서적으로 쓰이는 책이 있거든요. 뭐 국립외교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어, 왈츠 이유라는 이제 서강대 이제 이근욱 교수님의 이제 왈츠 이유라는 책이랑 그리고 현대 국제관계 이런 거 한국이라는 책이랑 국제정세 이해, 국제정치 패러다임 이런 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외시 준비할 때 애들이 많이 참고를 해요, 이거를. 그럼 이 책들을 이제 학원에서 이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고 몇천만 원 낼 바에는 이 책들을 그냥 사가지고 그냥 이제 누구한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나만 보기로 해서 스캔을 해서 LM에다가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게 낫습니다. LM한테 학습을 시키면은 여기 스튜디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책을 다 공부를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보고서 기능을 써서 만든 건데 어지간한 필기보다는 훨씬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요약도 잘 돼 있고. 아 그냥 어지간한 그게 아니라 사람보다 잘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이거를 몇 번 회독을 했어요. 물론 조금 까먹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저는 이제 회독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외신을 보고 있는데 외신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시험 직전에 얘를 한번 다시 회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요약하는 거. 어차피 했으니까 딱 보면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이걸 동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내려가 보면은 제가 이게 재생을 하면 이게 녹화 끊겨서 하지는 못하는데 보통 이 영상이 한 아주 짧으면 한 3, 4분 정도고 보통은 한 10분 안팎으로 나와요, 영상이. 그냥 약간 리뷰나 프리뷰용으로 영상을 보기가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걸 보면은 여기 점 3개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은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저는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유튜브에 나만 보기로 올려요, 이거를. 나만 보기로. 다른 사람들 못 보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약간 전 유튜브 프리미엄을 그걸 하니까 오프라인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설거지 하면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얘가 학습을 한 거잖아요. 이 LM이. 물론 어디에 공유되는 건 아니지만 이 학습된 게.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가 이렇게 답을 막 다 해주거든요. 그냥 개인 가외 선생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퀴즈 기능이 있어요. 퀴즈 이거 만든 거거든요. LM으로 제가 해가지고. 여기 그냥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냥 얘 클릭해볼게요. 틀렸죠? 그러면은 여기 내가 만약에 얘를 틀렸는데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설명을 듣고 싶어. 설명 누르면은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좀 느려서 걸리는데 곧 나올 겁니다. 설명이. 잠깐만요. 네, 설명이 나오죠? 저쩌고 설명이 나옵니다. 네가 이러이러해서 틀렸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궁금하면 얘 설명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 뭐지? 하면서 막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나의 가외 선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국립외교원 시험이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기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객관식으로 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이 객관식 문제가 좀 너무 쉽긴 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딱 미국 예를 스타일대로 만들다 보니까 걔네 SAT 보면 진짜 아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니까 안 하고 어 한국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이제 과목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근데 이걸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걸 디벨롭을 할 수 있죠. 이제 뭔가 외국고시 그냥 국립외교원 시험에 뭔가 논술 기출이 있는데 이런 기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계율을 한번 작성할 때 어떤 개념들이 써야 될까 하면 얘랑 딱 얘기하면서 그럼 얘가 계율을 짜주고 어떤 개념들을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그 개념들을 각각 정리를 해서 그걸 메모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메모로 저장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AI 스튜디오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 메모들을 다 먹이고 기출 문제를 먹여가지고 얘를 한번 디벨롭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안을 디벨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약간 불충분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중에 보면은 그 교수님들이 쓴 책이 많이 있거든요. 약간 모범 답안처럼 약간 답안을 교수님이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정리해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랑 한번 비교해서 공부해봐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학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노트북 LM이라는 게 일종의 비대칭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굉장히 쓸모가 많다. 네, 뭐 퀴즈 제가 얘기했고, 플래시카드는 주관식입니다. 동영상 교육 얘기했고, 학원 강의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는 물론 학원을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근데 굳이 구태여 이제 반드시 가야 될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자 뭐 이거는 네, AI 초안 맹신하지 마시고 검증을 꼭 해야 됩니다. 검증 진짜 중요해요. 제가 노트북 LM을 말한 건 이 사이테이션 출처 확인 기능이 있어서 얘기한 거죠. 맥락 왜곡이 좀 적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되게 AI 활용과 관련해서 되게 멍청한 부류가 있거든요. 근데 크게 그 멍청한 게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 안 하고 AI한테 다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브레인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뇌를 빼고 사는 사람이죠. AI한테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아 정말 지적 게으름의 끝판왕입니다. 아니 지가 모르는 그거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냥 AI가 정리를 한 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되게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은 되게 싱글 브레인이 있거든요. 듀얼 브레인이 아니라 싱글 브레인을 딱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약간 좀 어떠냐면은 되게 뇌지컬 철학쇼를 내요, 그 사람들은. 아니, 무기가 명백한 무기, AI라는 무기가 있는데, 이걸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이제 쇠퇴할 거를, 이걸 쓰면은 내가 뭔가 머리가 굴을 거다라는 그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아예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멍청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AI를 AI를 진짜 모든 거에 AI 맡기는 것도 멍청한 거고 AI를 아예 안 쓰는 것도 멍청한 겁니다. 중요한 건 AI를 똑똑하게 쓰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약간 지식이 편집장처럼 써야 되고 그 인사이트와 인사이트를 충돌을 시켜서 맥락과 맥락을 충돌을 시켜서 새로운 통찰을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티켓탁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듀얼 브레인이죠. 그거 자체가. 듀얼 브레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아까 노트북 LM도 얘기했고 구글 AI 스튜디오 그리고 우리 제1의 뇌 생물학적 뇌 세 개를 동시에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멀티브레인이죠 멀티브레인 멀티브레인으로 가야 됩니다 멀티브레인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이제 표절 검사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어디에 제출하거나 책을 출판하는 거다 그럼 이거 표절 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카피킬러가 좀 도움이 된다 좀 이런 윤리를 좀 지키고 그리고 좀 자기 머리가 굵지 않게 하면서도 AI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팁을 또 드리자면은, 약간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너가 뭐 책을 이걸 먹인다고, 뭐 논문 같은 경우는 뭐 DBP나 리스가면 이제 PDF로 있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데, 책을 이걸 어떻게 PDF로 만드냐.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V플랫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본인이 그 앱으로 해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스캔 맡기는 거보다 확실히 싸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앱이 약간 중국산 앱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좀 버려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직접 스캔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맡기거든요. 그걸 스캔을 아예 맡겨요. 돈을 아끼는 거보다 시간을 아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돈은 그냥 벌면 되는 거고. 근데 보통 근데 이제 제본업체에다 맡기면은
이걸 뭐 내가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나만 공부할 거다, 나만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약간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아, 얘가 이거 어디다가 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약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대학가에 있는 제본업체는 거부를 안 합니다. 거의 제가 거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학이면은 거기 교수님들이랑 대학원생들이 자기 뭐 논문이라든지 뭐 단행본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거 맨날 PDF로 만들고. 근데 그런 수요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대학 가면. 그 수요를 무시를 하면은 그 제본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거의 망합니다. 그거 무시하면, 그 수요 무시하면 망해요. 그래가지고 다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킨을 할 때는 그냥 아예 대학가에 있는 데를 가서 해요. 대학가에 있는 데 가가지고 직접 스캔을 하고 PDF로 만듭니다. 이제 PDF를 만들어도 책의 분량이 이제 너무 그게 길어가지고 이제 용량이 엄청 큰 경우가 있거든요. 용량이 근데 그게 아마 한 200메가바이트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게. 용량이 그게 너무 크면은 노트북 에레민이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전 이제 뭐 아이러브 PDF라는 데다가 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어도비 등을 활용을 해서 파일의 크기를 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까 제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랑 노트북 LM이 연동돼 있다고 했죠. 구글 드라이브에다 먹입니다. 원본 파일을 압축한 거를 그걸 폴더링을 해가지고 노트북 LM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 파일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소스를 업로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어, 녹음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근데 녹음은 사실 뭐 녹음 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뭐 교수님들 뭐 얘기한다고 해도 뭐 얘기를 뭘 한다고 해도 그거 다 논문이랑 단행본 보면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근데 뭐 만약에 녹음을 해야 된다 하면은 다글로를 쓰는 게 낫습니다. 아 물론 전 이제 외부 강연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허락받고 그걸 녹음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는 건데 이제 네이버 클로바 노트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다글로는 잘 모르고 네이버 클로바 노트를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클로바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제 개인 계정 기준으로 비즈니스가 아니라 개인 계정 기준으로 월에 한 300분 정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데 다글로 같은 경우는 사용량 제한이 없어요. 그냥 다글로 앱으로 직접 녹음하는 경우면 지금 2026년 2월 기준으로는 이게 시간이랑 이제 용량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써야 된다면 다글로를 쓰고 다글로가 이제 단순히 녹음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이거 글을 이건 좀 잘못 쓴 건데 맞아 뭐 일단 마저 얘기할게요. 그걸 이제 직접 스크립트로 자기가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학습을 해서 AI 이제 다글로 AI에 세팅을 하면은 그냥 뭐 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PPT로 만들거나 퀴즈로 만들거나 그런 거 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퀄리티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되게 조악해요. 퀄리티가 굉장히 조악해요. 물론 다글로 관계자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래요. 구글 AI 스튜디오에 비하면 진짜 너무 조악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습량이 일단 유저부터가 구글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학습량이 당연히 구글이 많겠죠, 다글로보다. 그러면 이제 어느 AI가 더 똑똑하겠어요? 당연히 구글이 더 똑똑하죠. 그래서 퀄리티가 구글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트북 LM에다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만약에 퀴즈 만들거나 다글로로 뭐 퀴즈를 만들거나 뭐 PPT를 만든다. 그게 그거를 약간 좀 제한을 좀 적게 해서 쓰려면은 그걸 플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써야 되거든요. 좀 비싸게.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구글 노트북 LM을 쓰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굳이 다운로드는 그냥 녹음하는 것만 쓰고 그 녹음한 스크립트가 아니라 녹음된 그 MP3나 MP4 파일 있죠. 그거를 그냥 노트북 LM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방법이죠. 음성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이걸로. 자 이제 종합 워크플로우 맵을 좀 정리를 하면은 약간 PDF라든지 PDF 뭐 책 같은 걸 이제 뭐 스캔을 맡기고 대학가 쪽에다가 그리고 약간 음성 같은 걸 이제 다글로로 해서 하고 그걸 이제 PDF는 구글 드라이브 저장하고 다글로 오디오 파일은 뭐 구글 드라이브 저장 안 해도 됩니다. 다글로 자체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글로에서 한 녹음 파일은 노트북 LM에 그대로 먹이면 됩니다.
PDF는 뭐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폴더링해서 구글 드라이브랑 노트북 LM을 연결을 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들을 먹이고 이제 자료를 먹여가지고 이제 막 AI랑 만약에 이걸 뭔가 글을 써야 된다 이걸로. 그럼 AI랑 구글 노트북 LM이랑 티키타카 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괜찮은 글들 있죠. 그거 이제 메모로 해서 다 옮긴 다음에 그 메모들을 AI 스튜디오에다가 먹이고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할 건지 이제 뭐 음성 구두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이제 손으로 직접 타자로 직접 글을 치든 해가지고 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라운딩 윌 구글 서치는 오프 눌러주시고 템퍼러처는 0.15로 맞춰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창의성 발휘는 노트북 LM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굳이 AI 스튜디오한테 창의성을 발휘하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도니까. 이거를 하고 이제 인간이 이제 이걸 이제 마지막 걸 이걸 그 AI 스튜디오에서 개조식으로 작성한 거를 인간이 다시 자신의 언어로 줄글로 옮겼습니다. 그걸로. 자기 말로. 그 다음에 그걸 카피킬러로 그걸 검사를 해서 표준율이 뭐 낮으면은 그걸 이제 내는 거죠. 이걸 해가지고. 네, 이런 워크플로우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되게 주체적인 편집자로 거듭이 나야 됩니다. 뭐 이제 슬램덩크에서 나오는 얘기 그거죠. 왼손은 거들 뿐 이러잖아요. 도구는 거들 뿐입니다. 지식의 가치는 질문과 사람의 질문이랑 관점이 결정을 합니다. 노트북 LM은 이제 단순한 요약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비대칭 무기로 삼아야 되고 편집 스튜디오고 동시에 이제 듀얼 브레인이 장이다. 우리는 이걸 지식을 자유롭게 편집을 하면서 주체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